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한국갤럽에서 이제 매주 지지율 조사를 발표하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0%, 6월 둘째 주에 60%를 기록했던 지지도가 이 오늘 발표된 바에 따르면 50%까지 떨어졌는데, 의원님, 아무래도 최근에 이 부동산 논란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추세적 흐름이 네. 작용했다고 봅니다. 총선이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있었죠. 네네. 그래서 일종의 컨벤션 효과로 총선 직후에 지지율이 대폭 올랐다가 네네. 자연스럽게 아마 그 조정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봅니다만 예, 예. 당연히 뭐 최근에 남북 관계랄지 부동산 관계랄지 또 청년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남은 임기 2년을 갖다가 수행해 가는 데 있어서 예방주사를 맞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뭐 2년간 이제 이렇다게 큰 선거는 없지 않습니까? 네. 2년 동안 그 국정 성과를 갖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앞으로 노동개혁이랄지 연금개혁이랄지 부동산 문제랄지 일자리 문제랄지 평화 문제랄지 네네. 크게 보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5대 과제에 대해서 이제 차분하게 성과를 갖다 어떻게 낼 것인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네. 이 여론조사의 흐름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에 취했다고 한다면 네네.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최근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범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장차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돼 있는 1급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기에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에 대한 처분 권고를 받고도 일부 참모들이 아직 따르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 참모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장차관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다주택 처분을 계속해서 권고해왔는데도 이행이 되지 않았다. 이야말로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게 지금 여론의 한 부분이거든요, 의원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네. 투기는 하지 말고 주거의 수단으로 주택을 갖다가 자리 잡게 하겠다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주택을 갖다가 정리하고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청와대 혹은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다주택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일단 정부의 말의 신뢰성, 또 강한 의지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갖다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한편에서는 실제로 다주택 사회가 아니라 1가구 1주택 사회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큰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거기에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게 거듭 하나 처분해라. 실거주 하나 남겨두고 처분해라.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영민 비서실장도 알려져 있듯이 다주택자죠. 그런데 교수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가 있고 자신의 옛날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의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었는데 지역구의 아파트를 팔았더라고요. 강남을 남겨두고 이거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여질까요? 그때 어쨌든 발표하는 가지 해프닝도 있었죠. 네. 처음에는 이제 강민석 대변인이 발표하기로는 반포집을 판다고 했다가 그랬었죠. 다시 45분 만에 정정하고 예, 예. 청주집을 팔았다고 해서 이게 또 한번 회자되기도 하고 예, 예. 아연했었죠, 사실은. 네. 당연히 투기 과열지구 있는 집을 파는 걸로 생각해요. 청주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자신이 지역구로 있었고 지금은 총선은 끝났습니다만은 이제 해자되기를 충북지사에 다음에 나갈 거다 말 거다 했기 때문에 예, 예. 청주집을 판다라고 하는 순간 이게 사람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강남 부패가 아니냐 이게 예, 예. 상징해주는 사건이 아니냐라고 했었는데요. 네. 다 떠나서 지금은 사실은 부동산 정책은 21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서. 네. 이번 정책의 기조는 뭐냐면 어쨌든 대출은 줄이고 투기 지역은 넓히고 하면서 핀셋 정책을 서긴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다시 신도시 정책을 발표하고 그렇게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네. 사실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는 이게 그리고 자본주의화해서 이게 재정의 욕망을 누르고 정책을 편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너무 그런 쪽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생기고 제가 사실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에 청와대 참모들한테 팔아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뒤에 임명된 분들 중에는 다주택자가 있습니다. 예. 강민석 대변인도 사실은 그 이후에 임명됐었거든요. 예, 예. 집을 팔고 왔어야 되죠. 이게 만약 지켜지려면. 네. 근데 집을 오히려 가진 사람을 임명을 했고 아무 그 뒤로 말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 총선 때는 다 후보자들 하려면은 집 팔아라 그랬고 다들 팔아라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 와중에 또 늘린 분도 있어요. 집을 더 사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 정서와 정부가 추진하는 장관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다주택 다 집 다 팔아라고 했거든요. 국민들한테는 팔아라 그러고 본인들 진작 본인들은 안 팔 때 이게 과연 메시지가 맥힐까요? 그런 네. 또 신뢰를 잃은 문제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이 자초되고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네. 우리 민 의원님도 정치인이시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삼성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인데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자신의 지역구를 내놓는다는, 자신의 지역구에 아파트를 내놓는다는 거 이 정치인으로의 행동으로서는 다소 의아하거든요. 충무 지역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충북지사 나온다고 하는 것도 예. 언론에서 이제 하는 관측이고요. 예, 예. 그거 봐도 저는 이제, 그 노영민 비서실장의 예가 지금 이제 부각이 돼 있는데 사실은 전 정치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 예. 사실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기대와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이 볼 때 그들이 먼저 자기의 기득권을 갖다 포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봐요. 다음 예, 두 번째는 부의 형성 과정 문제거든요. 네. 지금 정부의 일련의 그 부동산 대책 과정에서 보면 그 자금 추천을 소명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저는 고위 공직자들도 자금 추천을 소명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 예. 재산 공개만 하지 않습니까? 재산 신고만 하는데 재산 신고만 해갖고 이 사람이 부가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유산인지 증여인지 혹은 뭐 다른 어떤 계기로 해서 돈을 번 건지 이런 것들 갖다 분명히 소명할 수 있도록 네.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에 관한 법률도 차제에 이번에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 사태에서 일각에서는 이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정부 내 고위공직자 중 다수가 지금 다주택 처분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택을 처분한 사례가 하나 발견됐는데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누구냐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입니다. 예. 다른 고위공직자들이 아직 다주택자들이 많은 와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이 중에 하나를 매각하면서 1주택자가 됐기 때문에 뭐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교수님. 저 이제 생각에는 윤석열 총장이 이 정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저거밖에 더 있었겠냐라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저는 뭐 그런 자세는 좋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정부가 예를 들면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 아직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실질적으로 이 실세라는 장차관들은 다 아직도 그 정책을 안 따르고 있고 사실상 좀 빠져나왔던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제 팔고 이런 정부가 하는 방향에 발을 맞추고 있는데요. 네. 어떤 그런 거는 뭐 하나의 사례로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어쨌든 신뢰를 주려면은 정부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부터 그런 행동들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봐져서 뭐 그런데 사실은 제도적으로 못 파는 수도 있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뭐 처분할 수 있는 제한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들 솔직히 끌어다 내고 한 달 안에 어떻게 팔겠습니까 이 문제를? 예. 네.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 문제도 생기고 이런 문제 그리고 전세산에도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약간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자꾸 하니까 신뢰를 잃는다. 신뢰를 안 측면도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긴급보고를 어떤 사례로 받아봤을까 저희가 찾아봤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세먼지와 코로나19 그리고 부동산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 부동산 문제 상당히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어머니를 길이가 보니까 또 정부는 더 강력한 정책 또 주민 손에 넣어주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이렇게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어제 문 대통령 김현미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은 뒤에도 여러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구상을 내놓기도 했는데 여러 구상 가운데 이 부분 물어보고 싶어요, 의원님.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던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주택 공급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수요 억제와 공급 정책을 균형 있게 가져가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실제로 성동구치소 등을 포함한 도심의 8천 가구 공급이랄지 용산 개발이랄지 또 신도시 3기 건설 계획이 그거였죠. 그런데 공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효과가 3 내지 4년 후에 나타납니다. 결국 정권이 끝난 후에 나타난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심리인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3기 신도시에 사전 청약 부분을 갖다가 더 늘리라고 한 것도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직주 근접이 사실은 강남과 강북에 격차를 크게 벌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도시들의 어떤 지금 개발 전략을 보면 신도시를 짓고 그린벨트를 갖다가 해제해갖고 도시를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 도시 간의 거리가 이제 멀어지면서 직주 근접을 해결하는 데를 GTX 같은 걸 짓는 것이죠. 근데 이게 20년, 30년 지나면 사실은 신도시도 문제가 되고 도심도 황폐화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가 그래요. 일본이 그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주 근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도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고밀도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도심 고밀도를 안 하는 나라거든요. 미국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2000년에 런던 시장에 새로 취임하면서 런던의 고밀도 개발을 하면서 다시 원도심 갖다 부흥시키고 사실 뭐 주택 문제를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원도심에서 부도심까지 뭐 청량 서울에 예를 든다면 이 채널A가 있는 이 지점부터 저 외대 경희대가 있는 청량리역 이때까지 또 우리 원효를 지나서 물레동까지 이런데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청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직주 근접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갖다가 주요 도시에 확대해 나가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그린벨트 찾기 쉽지 않거든요. 새로운 부지를 갖다 공급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도심에다가 단지형은 힘들다고 할지라도 타워형을 개발하되 다만 과거와 다르게 이것이 뭐냐면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건설업이 4차 산업이거든요. 녹색 성장 개념을 에너지 제로 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스마트 시티 개념을 도입하고 또 혹은 스마트팜 개념을 도입해갖고 이렇게 구도심을 개발해 나간다고 한다면 분산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정부가 진단을 할 때, 부동산은 진단을 할 때 정확한 진단을 해줘야면 정확한 처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풍부한 유동성 문제가 제일 클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 풍부한 유동성, 최근에 뭐 공모조 하는데 수십조가 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막 모여도 그건 풍부한 유동성에다가 저금리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부동산을 안 살 수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원인 진단을 다시 하고 아까 좋은 말씀 하시는데 도심 개발을 유연하게 해서 어떤 사고의 발생도 하고 녹지 쪽을 살리면서도 충분히 고밀도 정책을 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문가들 모셔서 진지하게 토론할 부분이 있는데 좀 전문가들은 등한시하고 어쨌든 정책 위반자들과 정치권에서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거는 좋지 않다. 사실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요즘에는 뭐 다 그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뭉개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도 살려서 좀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기적인 어떤 정권 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 안정이라든지 어쨌든 산업적인 변화를 지켜보면서 펴나가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 단발적인 전략으로서 이걸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허용할 것들은 허용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는 건 맞지 않고 공급책도 같이 나와주셔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크다 싶습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이 긴급 지시까지 받을 만큼, 긴급 보고까지 받을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이죠. 어떤 현명한 대책이 추가로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